이거를 좀 청정하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기술을 요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말 그대로 재생이 되는 에너지라는 거거든. 재생이 된다는 건 끊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지. 왜 그러느냐? 그냥 자연에서 오거든.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신에너지에는 수소, 그리고 연료전지, 석탄, 액화민, 가스화 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바이오 에너지. 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무기물을 태워가지고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거고,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동식물들이 죽을 때 산소가 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죽게 되잖아? 그 썩은 것을 연료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개를 태우게 되면은 그때 그 열을 이용해가지고 뭐 가스를 필요로 하는 음식점 이런 데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난방 이런 것들로도 사용할 수 있지. 이게 바로 바이오 에너지. 자, 얘네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일단은 환경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거의 없지. 신에너지 같은 경우에 원래 기본은 바로 누구를 사용하는 거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전혀 오염물질이 안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훨씬 줄일 수 있고, 그 다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또 완벽하게 영구적인 건 아니야. 왜냐면 태양만 하더라도 수명이 계속이야? 앞으로 한 50억 년 정도 남았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 태양이 계속 부풀어 올라. 그래서 50억이 되기 전에 이미 지구를 뭐 해버릴 거기 때문에, 먹어버릴 거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수명에서 봤을 때는 거의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자원 고갈에 염려가 좀 없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져. 거의 대부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기존의 화력 발전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는 좀 효율이 떨어지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도 엄청 많이 들겠지. 자, 그래서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 화석연료를 이용한 화력발전보다 효율이 낮아서 이게 아직까지는 완성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겠지. 좀 더 기술을 업그레이드, 발전시켜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으로부터 얻는 거라 보니까 매번 똑같지가 않아. 예를 들어 태양열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도 태양빛을 받아야 발전이 가능한 거잖아. 근데 이제 뭐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그런 날은 태양빛을 아무래도 덜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발전량도 적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전을 해야 돼 라고 이제 어느 양이 필요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발전량도 좀 균일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 계절이라든가 일조량 등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지. 오케이?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발전 방식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사용을 해야지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자, 그 대표적인 게 화력발전보다는 덜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발전시키는 원리, 바로 원자력 발전이지. 혹은 얘를 핵발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원자력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 다 전쟁 때문이었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있는 MC-제곱, 그걸 이용해가지고 원자 폭탄을 개발하면서 그때 그 핵 반응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근데 원자 폭탄 같은 경우에는 핵 반응을 되게 빠른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래서 한 번에 엄청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지.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응 속도를 늦춰줘. 그래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좀 온건하게 나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뭐 들어봤겠지만 우라늄. 우라늄이 원자 번호로 몇 번이야? 235. 그거는 질량수야. 원자 번호 92번이야. 얘가 천연 원소 중 마지막이지.
235를 많이 얘기하거든. 근데 사실 자연계에 많은 우라늄은 질량수 235보다 238인 애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해. 얘가 한 0.7%, 얘가 99.3%. 그리고 234인 우라늄도 뭐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기는 존재해. 근데 왜 얘가 유명하냐? 이 원자력 발전은 사용 원리가 핵 분열인데 얘는 핵 분열을 안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적지만 235 우라늄을 이용해가지고 핵 분열을 하게 되는 거야. 자, 핵 분열이란 건 뭐야?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핵을 말 그대로 분열시키는 거야. 이 핵을 약간 사이즈가 비등비등한 두 덩어리로 분열시키는 거야. 그게 바로 핵 분열이야. 이때 바로 92, 235 우라늄을 가지고 가능하게 했어. 이것도 전쟁 중에 알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얘가 그냥 무작정 가만히만 두면 핵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원래부터 이 원자 번호가 좀 크면 핵 자체가 좀 불안정하거든? 근데 그 불안정한 애를 약간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분열시키는 거지. 그때 방아쇠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 중성자, 뉴트론이야. 우리 생각에는 우라늄을 탁 깨뜨려야지 얘가 분열하는 거니까 중성자의 속력이 빨라야 될 것 같잖아? 아니야. 오히려 중성자의 속력은 되게 느려야 돼. 빠르면 이 우라늄이 그 중성자를 이렇게 포획을 잘 못해요. 자, 그래서 느린 중성자 이렇게 쓱 들이밀어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우라늄 속으로 들어가. 근데 얘는 원자 번호는 없기 때문에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92번의 우라늄이야. 근데 얘가 하나 들어가면 핵자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236 우라늄이 되지. 근데 이 상태가 안정하지 않아. 애초에 원래부터 약간 불안정한데 얘가 와가지고 그 균형을 깨뜨렸거든. 그래서 얘가 막 약간 우글우글우글 하면서 원래는 얘가 이따만한 상태였다면 막 분열이 되려고 하니까 쪼개지기 전의 모양, 이렇게 아령형 모양이 되다가 결국에는 쪼개지는 거야. 근데 사실 쪼개질 때에는 한 90여 종의 방식으로 쪼개질 수 있거든. 근데 주로 교과서에는 그래도 좀 확률이 높은 바륨과 크립톤으로 분열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 자, 근데 이건 식을 물어보진 않을 거야. 이때 얘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나오냐면 중성자도 3개 나오는 거지. 자, 이때 우리가 이거 괜히 분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분열 전 전체 질량과 그 다음에 분열 후 전체 질량을 비교하면 희한하게도 분명히 핵자는 다 있는데 질량이 살짝 감소되어 있어. 그래서 그 질량이 감소된 만큼 델타 MC 제곱만큼 질량 결손 에너지가 발생하지. 이 한 번의 핵 분열에 의해서 얼마 나오냐면 200메가 전자볼트 에너지 나와. 우리는 이걸 얻으려고 하는 거야. 이것도 질량 결손 에너지야. 얘를 가지고 고작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물 끓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하는 수증기가 되면 자석 터빈으로 전자기 요도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이 원자력 발전은 일단 효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게 되게 적은 질량으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 그래서 효율이 되게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성자가 또 3개 튀어나오잖아? 그럼 얘네가 또 다른 우라늄 핵하고 부딪혀가지고 핵 분열을 계속 일으킬 수 있겠지. 연쇄 반응이 가능해. 그리고 사실 이 과정에서 뭐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때 발생하는 이런 핵들이 안정한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여기에서 입자선들을 발생시키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방사선이라고 하지. 근데 그 방사선이 우리 사람의 인체라든지 동물, 식물에 그냥 좀 많은 양 입사가 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돌연변이 같은 거 일으켜서 암세포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 죽게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방사하는 물질을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어. 일단은 이렇게 한번 발생을 시키면 되게 거대한 스테인리스 구조의 그 장치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집어넣어. 한 번만 분열시키진 않거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활용을 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더 이상은 재활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석회암 같은 형태의 무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깊숙이, 땅 깊숙이다 묻어두는 거지. 근데 그게 영구적인 방식은 아닌 거지. 그게 문제인 거야. 오케이? 자, 얘가 바로 원자력 발전. 자, 장점 보면 화력 발전에 비해서 연료비가 저렴하고 그냥 우라늄은 돌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얘가 영구적인 건 아니다. 얘는 태양이 아니야. 자,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고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지만 우란과 같은 핵 연료의 매장량도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전 과정에서 사용한 냉각수가 바다로 배출돼서 해수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 그럼 이제 좀 생태계가 변하는 거야. 근데 그건 모든 발전소가 다 그래. 자, 그 다음에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이제 기술 개발이 되어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자, 이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를 이용하는데 자, 앞에서 배웠었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배웠지? 맞니? 자, 이 태양 전지라는 애는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구조야. 걔를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거든? 이거 배웠지? 안 했나? 안 했어? 시험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학교에서는 했지? 배우긴 배웠지? 아니야? 순서 어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들어보긴 했는데 들어보긴 했어? 배우지 않은 것 같아. 아, 학교에서? 아, 그래? 아, 이게 통합과학의 단점이야. 이거를 도대체 어디까지 깊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좀 어렵게 만드는 과정이야. 아, 그래? 그럼 태양 자세하게는 안 할게. 반도체를 이용한 거야. 반도체에 P형 반도체라는 것과 N형 반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접합한 거야.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렇게 접합하는 거지. 자, 특히 이 N형 반도체는 원래 네거티브의 N형이거든. 여기 안에는 자유전자가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의 P는 파지티브의 P야. 얘는 전자와는 반대로 플러스 전기를 띠는 구조. 근데 사실 플러스 전기를 띠는 알갱이는 아니고 그런 구조의 구멍들 걔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양공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이걸 붙여놓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자들이 왜 우리가 여기서 향수병 뚜껑을 딱 열면은 그 향수 분자들이 확산을 해가지고 공기 중으로 막 나가듯이 얘네도 마찬가지야. 전자가 여기 많으니까 얘가 좀 확산이 돼. 그래서 이리로 들어와.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들어와 있고 여기 전자가 빠지면 빈 구멍이 바로 양봉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태양전지잖아? 햇빛을 비춰. 햇빛을 비추게 되면은 전자를 다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시켜. 근데 얘만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 P형 반도체라는 애도 이 안에 전자가 없지 않거든? 그럼 여기가 비가 되니까 P형 반도체에서도 전자가 얘를 채워. 그럼 또 햇빛이 들어오면 그 전자도 여기로 이동시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전자가 많아지니까 얘가 마치 전지의 마이너스 극처럼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P형 반도체는 전자를 계속 족족이로 잃잖아. 전지의 플러스 극처럼 전자가 빠지니까 무슨 전기를 띠게 되냐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야. 전지가 되는 거야, 전지가. 그래서 내가 얘를 전구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전진이가 뭐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태양전지야. 이때 이 발전 방식을 우리가 태양광 발전 방식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하니? 이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좀 말이 많잖아. 이 태양광 발전 아무래도 뭐 원자력 발전 핵폐기물 문제보다는 좀 안전하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오염 물질 같은 걸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청정하다고는 할 수 있기는 한데 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전기에너지도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태양광 패널을 되게 넓게 깔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깔려고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 산을 또 깎아가지고 쟤를 깔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나무가 줄어드는 거야. 근데 이 나무가 많은 게 되게 엄청난 거거든. 그
우리보다 좀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 있죠. 특히 우리나라 옛날에 진짜 못 살았던 나라잖아. 다 우리랑 비슷했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때 그 지도자들이 약간 선구자적인 능력이 있어서 나무를 엄청 많이 심었어. 그래서 선생님보다 부모 때에는 뭐 언제마다 항상 나무 심으러 다니고 했었대. 근데 나무가 심는다고 해서 바로 나무가 되지 않잖아.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본 거지. 근데 그때 당시 우리랑 비슷한 경제가 어려웠던 나라들은 그걸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무가 항상 부족해. 근데 이 나무가 많아야지 광합성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부터도 조금 안전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많아야지 막 비 엄청 많이 오고 태풍, 홍수 이런 거에 영향으로부터도 좀 안전할 수 있어. 왜냐면 흙을 묶어주니까. 근데 얘가 없으면은 계속 쓸려 내려오잖아. 그래서 그리고 또 나무라고 하는 자원도 존재를 하는 거고. 자, 근데 산을 깎아서 나무를 없애고 태양광 파넬을 깔아.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 태양광 판넬이 또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제가 수명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버려야 돼. 10년보다는 길겠지만 버려야 돼. 근데 저게 또 버리면 저것도 사실 쓰레기야. 그러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지. 그리고 효율이나 높냐? 효율은 또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거를 메꾸려면 얘가 어마어마한 양이 있어야 되는 거지. 또 우리나라가 전기를 엄청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자, 풍력 발전은 거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프로펠러를 이용하는 거야.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러면 바람이 알아서 얘를 돌려줘. 근데 얘가 기계적으로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발전기랑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자석 터빈을 돌려줘. 그래서 뭐가 생산되는 거야? 전기를 생산하는 거지. 그러면 이 풍력 발전을